기원전 334년 봄, 20살의 젊은 왕이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불과 4만의 병력으로 당대 최강의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전쟁을 선포했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고 무한에 가까운 자원과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 젊은 왕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준비를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 2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마케도니아 지골 보병은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 전술 체계였고 알렉산더 자신은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았으며 이미 16세의 섭정으로서 반란을 진압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도박의 결과는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알렉산더는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고 그리스 문명을 인도까지 전파했으며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죠. 그의 업적은 너무나 경이로워서 서양에서는 그를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르고 페르시아에서는 저주받은 알렉산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전설적인 정복자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듭하며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그리스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전쟁의 땅이었죠. 가장 유명한 두 도시국가는 민주주의와 예술이 꽃피운 아테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였습니다. 기원전 480년 이 두 도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규모 침공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은 엄청난 수의 페르시아 대군을 3일 동안 막아냈습니다. 결국 포위되어 전멸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그리스에 준비할 시간을 주었죠. 이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성한 신전들을 불태우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와의 결정적인 지상전에서 승리했고 페르시아는 마침내 침공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50년은 고전 그리스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죠. 이 전쟁과 그 이후의 끝없는 분쟁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 세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정교한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를 시골 오지 정도로 여겼습니다. 거의 그리스어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필립 2세의 통치 시기에 마케도니아는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필립의 가장 유명한 군사 개혁은 사리사라는 무기였죠. 이것은 18피트, 약 5.5m 길이의 창으로 일반 그리스 창의 2배 길이였습니다. 밀집 대형으로 싸우는 보병, 지골 전술과 결합되었을 때 이것은 거의 막을 수 없는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립의 군대는 테베와 아테네의 연합군을 분쇄했습니다. 동맹과 정복을 통해 필립은 이미 대부분의 이웃 국가들을 장악했고 이 승리 이후 그는 코린토스 동맹이라 불리는 그리스 연맹을 결성했죠. 필립은 헤게몬, 즉 최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오직 스파르타만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필립은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0년 전 그리스를 침공했던 옛 적들은 이제 병들고 약해진 초강대국이었고
그들의 엄청난 부는 탐낼 만한 것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필립은 자신의 경호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궁정의 잔인한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죠. 그의 뒤를 이은 것은 20살의 아들 알렉산더였습니다. 뛰어나고 야심찬 젊은이였던 그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미 경험 많은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웅대한 계획을 물려받았지만 먼저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했죠. 집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처형했고 테살리아와 일리리아, 중부 그리스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특히 테베를 본보기로 삼아 이 고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죠. 기원전 334년 봄, 마침내 준비를 마친 알렉산더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군대를 아시아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작전 중 하나의 시작이었죠.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명으로 그리스의 모든 지역에서 모집되었습니다. 보병은 베테랑 마케도니아 장군 파르메니온이 지휘했습니다. 최전방에는 9천 명의 마케도니아 지골 병사들이 있었고 18피트 사리사로 무장했습니다. 이들은 잘 훈련된 전문 군인들로 전투 시 16열종대의 지골 대형을 형성했죠. 이 빽빽한 대형은 철창 끝에 거의 멈출 수 없는 단단한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기동하기 어려웠고 측면이나 후방 공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3천 명의 정예 보병인 휘파스피스트들이 더 짧은 창으로 무장하여 측면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파르메니온의 아들 니카노르가 지휘했죠. 알렉산더 군대의 두 번째 진영은 최대 7천 명의 그리스 동맹군과 5천 명의 용병 호플리테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호플론이라는 큰 둥근 방패와 더 짧은 8피트 창으로 무장했죠. 호플리테스 지골은 마케도니아 지골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중보병이었습니다. 아그리아네스는 군대의 정예 경보병이었습니다. 현재 불가리아 남부 지역 출신의 전문 창 투척병들이었죠. 트라키아와 일리리아 출신의 다른 경보병들은 투창과 투석기, 활로 무장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의 충격 부대는 컴패니언 기병이었습니다. 1800명의 정예 기병들이 창과 칼로 무장했고 파르메니온의 또 다른 아들 필로타스가 지휘했죠. 알렉산더는 왕실 비행대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테살리아 출신의 기병도 1800명이 있었는데 칼라스가 지휘했고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서 온 600명은 에리기우스가 이끌었습니다. 트라키아와 파이오니아 출신의 정찰 기병들은 카산드로스 휘하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사트라피라 불리는 속주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사트라피는 총독인 사트라프가 통치했죠. 이제 알렉산더의 침공 위협을 받은 소아시아의 사트라프들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숙련된 그리스 장군 로도스의 멤노는 페르시아군에 복무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와의 전투를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초토화 전략을 사용하여 마을과 농작물을 불태우고 내륙으로 철수하면 알렉산더의 군대는 곧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죠.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트라프들은 자신의 속주를 황폐화시키고 싶지 않았고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라니쿠스 강에서 알렉산더의 군대와 맞섰죠. 강 뒤에 페르시아 군대가 배치되었는데 강은 얕았지만 폭이 60피트나 되고 양쪽 강둑이 가팔랐습니다. 그들의 최전방은 기병의 벽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온 1만 명의 기병들이었죠. 현대 이란 출신의 메디아인들, 히르카니아인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박트리아인들, 흑해, 연안 터키 출신의 파프로고니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비군 뒤쪽에는 수천 명의 그리스 용병 보병이 있었는데 당시 페르시아 군대에서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금을 위해 싸웠고 호플리테스의 둥근 방패와 짧은 창으로 무장했죠. 페르시아인들은 동료 그리스인들과의 전투에서 이들을 신뢰할 수 없어 뒤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를 후퇴하기 전에 공격하고 파괴하기로 결심한 알렉산더는 최정예 부대와 함께
그라니쿠스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왼쪽 날개에는 그리스와 테살리아, 트라키아 기병대를 파르메니온의 지휘 아래 배치했습니다. 중앙에는 페르디카스, 코이노스, 아민타스, 필립 멜레아그로스, 크라테로스가 지휘하는 6개 사단이 있었죠. 오른쪽에는 알렉산더 자신이 필로타스의 컴패니언 기병, 정의 휘파스피스트, 아그리아네스 창투척병, 그리고 궁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보병 1만 3천 명과 기병 5천 명을 이끌었는데 페르시아군은 아마 약간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기다리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그는 즉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컴패니언 기병대를 강을 건너도록 보냈고 뒤이어 휘파스피스트 연대와 파이오니아 경기병이 따랐죠. 알렉산더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오른쪽 날개를 이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강 한가운데 이르자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진영에서 날아온 투창과 다트, 화살의 우박을 맞았습니다. 먼 강둑에 도착하자마자 페르시아 기병대가 즉시 돌격해왔죠. 알렉산더는 전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기병과 지휘관들이 집결한 전체 진영을 향해 돌진했고 그 주변에서 절박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말과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고 마케도니아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강둑에서 몰아내려 했으며 페르시아인들은 건너는 것을 막고 다시 강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은 무모해 보였지만 나머지 군대가 강을 건널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케도니아 지골도 포함해서 말이죠. 갑자기 알렉산더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2명의 페르시아 귀족이 그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로이사케스가 알렉산더를 향해 말을 몰아 칼로 머리를 내리쳤고 투구의 한 조각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투구가 타격의 힘을 막아주었고 알렉산더는 창으로 그를 쓰러뜨렸죠. 그런 다음 뒤에서 스피트리다테스가 왕을 공격했지만 드로피다스의 아들 블랙클레이투스가 그의 타격을 예상하고 그의 팔을 검과 함께 잘라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이제 그의 자비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에 맞서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있었죠. 알렉산더가 전투에서 얻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르디스의 리디아 총독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진격하기 전에 그는 페르시아 해군력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중해 동부 주변에 주요 기지들을 가진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그리스로 돌아가는 그의 보급로를 끊을 수 있었죠. 바다에서 페르시아인들에게 도전하기보다는 알렉산더는 가장 가까운 기지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해안 도시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소스였죠. 둘 다 단호한 저항을 했지만 겨울이 되기 전에 함락되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봄 알렉산더는 리키아와 프리기아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고르디움에서 그는 전설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만났는데 예언에 따르면 이것을 풀 수 있는 자는 모든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죠. 알렉산더는 단칼로 그것을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한편 페르시아군에 복무하는 숙련된 그리스 장군 로도스의 멤노는 페르시아 군함을 이끌고 에게 해로 들어가 키오스와 레스보스 섬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멤논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공격은 포기되었죠. 알렉산더 군대가 헬레스폰트를 건너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한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부하들을 이끌고 킬리키아로 향했고 곧 누르 산맥을 넘어 시리아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 자신이 이끄는 주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군대의 뒤쪽 북쪽에 나타났습니다. 다리우스는 함정을 놓아 알렉산더의 군대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2대1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유일한 탈출 경로를 막고 군대를 이수스 해안 평야로 이동시켰는데 이곳은 산에서 바다까지 겨우 6마일 폭이었습니다. 좁은 전장은 알렉산더를 싸우게 할 것이었지만 다리우스의 엄청난 수적 이점을 제한했죠. 일부 추정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최대 10만 명이었고 광대한 제국에서 온 최고의 병사들이 불사신으로 알려진 그의 가정 부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기병은 오른쪽 날개에 모였는데
바다 쪽으로 말을 위한 더 좋은 지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최고의 보병인 그리스 용병 호플리테스들이 중앙을 형성했고 페르시아 보병이 좌익을 형성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투를 위해 자신의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왼쪽 날개는 바다에 가장 가까운 그리스 기병대와 함께 파르메니온이 지휘했고 보병이 그 뒤를 따랐죠. 늘 그렇듯이 중앙에는 마케도니아 지골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과 최고의 군대를 산 경사면을 향한 오른쪽 날개에 배치했습니다. 정예 아그리아네스 창투척병, 궁수들, 그 뒤에 휘파스피스트와 컴패니언 기병이었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좌익의 기병 병력이 파르메니온 쪽으로 집중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테살리아 기병대를 그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시켰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는 작은 강 피나루스 뒤의 방어 위치에서 알렉산더가 공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알렉산더는 부하들을 불러 용감하게 싸우라고 격려했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군대 우익 선두에서 돌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인 진격의 속도와 충격이 적을 뒤로 몰아냈죠. 하지만 전장 중앙에서 마케도니아 지골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알렉산더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에서 그 대형이 무질서해졌죠. 이제 다리우스의 그리스 용병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지골은 천천히 뒤로 밀렸습니다. 위험을 본 알렉산더는 재편성하여 컴패니언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으로 정면 돌격했습니다. 그리스 용병들은 측면에서 위협받아 곧 혼란에 빠졌고 마케도니아 지골은 진격을 재개할 수 있었죠. 알렉산더는 대왕 자신인 다리우스를 향해 싸워나갔습니다. 겉보기에 미친 듯이 두려움을 모르는 마케도니아 왕을 본 다리우스는 전장에서 그의 왕실 전차를 타고 도망쳤죠. 한편 마케도니아 좌익에서 파르메니온은 페르시아 최고의 기병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여기를 뚫고 알렉산더의 군대 뒤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승리를 패배로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파르메니온과 그의 군대는 끈질기게 싸웠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인들을 막아냈습니다. 다리우스가 달아났다는 소식이 전장을 가로질러 퍼지자 그의 군대는 싸움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구하려 했습니다. 전투는 학살로 변했죠. 마케도니아 사령관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 전사자가 너무 많아서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시신을 사용하여 깊은 협곡을 넘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의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전리품 중에는 다리우스의 아내와 어머니,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살아 있었고 알렉산더에게 잘 대우받았죠. 후퇴하는 페르시아 야전군과 함께 알렉산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서부 영토를 정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 해인 332년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이 알렉산더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에서 페르시아 해군의 종말을 의미했죠. 하지만 섬 도시 티레는 저항했습니다. 티레의 수비수들은 용감하고 능숙하게 싸웠습니다. 알렉산더가 거대한 포위 공격탑 2개로 보호되는 둡기를 섬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도 그들은 화공선으로 반격했죠. 하지만 7개월 후 성벽이 파괴되었고 티레는 함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살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죠. 가자도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일강 삼각주의 펠루시움으로 계속 나아갔고 이집트의 페르시아 총독은 왕실 재무부와 함께 전체 속주를 알렉산더에게 넘겼습니다. 멤피스에서 이 고대 땅의 사제들은 페르시아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환영하며 알렉산더에게 파라오의 왕관을 씌웠죠. 나일강 어귀에서 그는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시와 사막 신탁으로 향한 여정에서 일부 기록에 따르면 사제들은 그를 신의 왕 아문의 아들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티레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331년 그는 고향에서 문제 소식을 받았죠. 페르시아에 대한 그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인들은 알렉산더를 폭군으로 여겼습니다. 페르시아의 지원과 함께 스파르타의 아기스 왕은 이제 마케도니아에 대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알렉산더의 사령관 안티파트로스는 이미 트라키아의 반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남쪽으로 행진했고 메갈로폴리스 근처 전투에서 아기스를 만났죠. 전설적인 스파르타도 이제는 마케도니아 군사력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무너졌고 아기스 왕 자신이 전사자 중 하나였죠. 그리스의 기지가 다시 한번 확보되면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다리우스와의 마지막 대결을 찾고 있었죠. 그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막대한 금과 그의 딸과의 결혼, 그리고 제국의 절반을 평화의 대가로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놀라운 승리들과 신탁의 환호는 지금 그에게 자신의 운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절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부를 원했죠.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위대한 페르시아 군대가 다리우스의 지휘 아래 가우가멜라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 이라크의 모술 근처였죠. 그는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우스에게는 알렉산더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고 알렉산더에게는 페르시아의 힘을 단번에 부술 기회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열린 평야에서 싸우기로 선택했는데 이것은 숫자에서의 그의 이점이 더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의 병사들은 심지어 지형을 평탄하게 만들어 페르시아 전쟁 전차에 적합하도록 했습니다. 현대 추정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는 5만에서 8만 명 사이였고 제국 전역에 파견대가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출신 보병, 아르메니아와 인도, 중앙아시아 출신 기병, 최대 200대의 낯달린 전차, 그리고 전쟁 코끼리까지 있었죠. 알렉산더의 군대는 더 작았고 2대2 1로 수적 열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일반적인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트라키아와 테살리아 기병이 있었죠. 중앙에는 각각 10피트 사리사 창으로 무장한 마케도니아 베테랑 지골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알렉산더와 그의 정예 기병인 컴패니언들, 그리고 최고의 보병인 휘파스피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더가 주공격을 가할 부대였죠. 그리스 호플리테스들은 두 번째 줄과 양쪽 날개를 형성했는데 페르시아인의 포위를 경계하기 위해 뒤로 기울어진 형태였습니다. 전투는 알렉산더가 그의 날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인들을 놀라게 했죠. 알렉산더가 정말로 그들의 거대한 군대를 포위하려는 것일까요?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중앙에서 멀리 군대를 이동시켰는데 알렉산더가 그들이 페르시아 전차를 위해 청소한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특이한 기동은 함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의 중심을 약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그의 그리스 기병대를 제자리에 남겨 페르시아인들을 고정시켰습니다. 오른쪽 날개에서는 거대한 기병 전투가 전개되었죠. 한편 다리우스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전차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아그리아네스 창 투척병들이 말과 승무원을 공격했고 그리스 보병은 전차가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대열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컴패니언 기병과 마케도니아 지골의 일부를 이끌고 약해진 페르시아 중앙으로 정면 돌진했고 다리우스 자신을 향해 싸워나갔습니다. 알렉산더 공격의 갑작스러운 폭력이 페르시아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중앙 군대가 무너지며 도망쳤고 대왕 다리우스 자신이 패배를 이끌었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좌익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거대한 페르시아 기병대의 공격에 직면하여 사실상 포위되었죠. 인도와 스키타이 기병들도 그리스 진영의 틈새를 통해 돌아 그리스인들을 뒤에서 공격했는데 그들은 전리품을 향해 곧장 그들의 캠프로 향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더에게 절박한 도움 요청을 보냈습니다. 왕은 다리우스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고 재편성하여 페르시아 우익을 공격했죠. 이것은 전투에서 가장 힘들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컴패니언 60명의 생명을
앗아갔죠. 마침내 다리우스의 도주 소식이 전장을 가로질러 퍼지자 마지막 페르시아 기병들이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알렉산더의 놀랍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그는 수백 명의 병사를 잃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수천 명을 잃었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대군을 격파했고 이제 제국의 주요 수도인 바빌론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이 대도시의 승리자로 입성하자 페르시아 관리들은 그를 새로운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했습니다. 수사에서도 알렉산더는 의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실 왕좌에 앉았죠. 자그로스 산맥의 페르시아 게이트에서 용감한 페르시아 세력이 알렉산더의 군대를 한 달 동안 저지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결국 그들의 위치를 우회하는 산길을 찾아 수비수들을 포위하고 쓸어버릴 수 있었죠. 기원전 330년 초 알렉산더는 제국의 의식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인들에게 해방자로 다리우스 왕의 합법적인 후계자로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는 페르세폴리스를 약탈하고 불태우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고 아테네의 신성한 신전들을 불태운 것에 대한 보복이었죠. 알렉산더는 이제 북쪽 메디아로 향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왕의 도시 엑바타나로 피신했죠.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추격했지만 도망자 왕은 동쪽으로 달아나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소그디아 속주에서 새로운 군대를 모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알렉산더가 문을 닫았을 때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총독 중 한 명인 베수스에게 암살당했는데 베수스는 자신을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페르세폴리스의 왕실 무덤에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 지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광대한 새 제국을 조직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알렉산더는 속주들을 그를 대신하여 통치할 총독들을 임명했는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여러 페르시아인들을 유지했죠. 그는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 군대의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쪽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약탈자 베수스를 찾아 죽이고 제국의 동부 지방들을 정복하며 세계의 먼 끝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는 동쪽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정당한 왕이라고 주장하는 페르시아인 베수스를 찾아 죽이고 제국의 동부 속주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알렉산더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일부인 아리아로 향했는데 페르시아 총독 사티바르자네스가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렉산더에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말이죠. 반란은 무너졌고 사티바르자네스는 그리스 기병 장교와의 1대1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근처에서 알렉산더는 현대 헤라트인 알렉산드리아 아리아나시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더가 결국 건설한 약 12개 도시 중 하나로 거의 모두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박트리아로 행진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궁정은 음모와 암살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이 경호원에게 살해당했죠. 이제 그의 컴패니언 기병의 사령관 필로타스가 알렉산더 암살 음모를 알았지만 비밀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필로타스와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더의 가장 존경받는 사령관들로 그의 모든 위대한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로타스가 고문을 받고 자백하자 알렉산더는 그를 처형했고 암살자들을 파르메니온이 총독으로 있던 엑바타나로 보내 그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에게 등을 돌릴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329년 알렉산더는 베수스를 다시 추격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현대 칸다하르인 알렉산드리아 아라코시아 시를 세웠죠. 그가 쿤두즈에 도착했을 때 베수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했고 사슬에 묶여 넘겨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을 죽인 자로서 그를 페르시아로 보내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현대 타지키스탄으로 진출했는데 소그디아인들이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그 지역 부족들의 공격과 싸워야 했고
여러 마을을 폭행으로 점령했죠. 작사르테스 강 유역에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테, 즉 가장 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가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 국경은 유목민들에게 자주 습격당했는데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는 작사르테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전투로 그들을 유인했죠. 그 결과는 마케도니아 왕의 승리였고 습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트리아와 소그디아 부족들과의 싸움은 계속되어 알렉산더를 좌절시켰고 어려운 게릴라전에 묶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마케도니아 군대는 알렉산더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년 동안 집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왕은 끝없는 정복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죠. 더 나쁜 것은 그가 패배한 페르시아 적의 의식과 복장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여성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사마르칸트인 마라칸다에서 격렬한 술 취한 논쟁 후에 알렉산더는 블랙 클레이투스를 죽였습니다. 클레이투스는 알렉산더의 최고 장군 중 한 명이었고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죠. 알렉산더는 후회로 가득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점점 더 나이든 동지들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동포들에게 프로스키네시스라는 전통적인 페르시아 의식, 즉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을 수행하게 하려 했을 때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죠. 신들만이 그러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었고 알렉산더는 물러서야 했습니다. 박트리아에서 알렉산더를 암살하려는 또 다른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주역은 왕실 페이지들, 즉 왕을 시중드는 마케도니아 귀족의 아들들 중 하나였죠. 헤르몰라우스는 인식된 불의에 대해 알렉산더에게 심하게 분개했습니다. 그와 그의 공범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죠. 알렉산더의 공식 역사가인 칼리스테네스도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고 감옥에 갇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해 여름 327년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박트리아 영주의 딸 록사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또한 건전한 정치적 움직임이었는데 지역 반란을 종식시키고 그의 통치를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가 그의 진격을 계속할 수 있게 했죠. 현대 파키스탄과 인도로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동부 속주들, 아직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곳들을 제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강 계곡에 도달해야 했죠. 두 개의 종대로 진행하면서 그의 군대는 현대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 계곡에서 아스파시이와 아사케니에 대한 일련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치열한 포위 공격 후 알렉산더는 아사케니아의 수도 마사가를 점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름다운 여왕 클레오피스가 알렉산더에게 아들을 낳아 그 왕좌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 이슬라마바드 근처 탁실라의 통치자는 알렉산더와 동맹을 맺었죠. 그들은 함께 행진하여 포르스 왕과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맞섰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투였습니다. 전쟁 코끼리들이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끔찍한 사상자를 냈죠. 하지만 포르스의 두려움 없는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알렉산더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고 그는 펀자브의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로 더 진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이 세계의 가장자리를 형성한다고 말한 큰 강에 도달하고 싶었죠. 하지만 오늘날 히파시스로 알려진 강에서 그의 군대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수천 마일을 행진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으며 8년 동안 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들은 더 이상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화가 났지만 군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펀자브 강들을 따라 바다로 향했는데 10개월이 걸린 여정이었죠. 도중에 그는 말리안들을 격파했지만 그들의 수도에 대한 공격을 이끌다가 가슴에 부상을 입고 거의 사망할 뻔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네아르쿠스가 이끄는 군대의 일부가 배를 타고
페르시아만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고대 항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물들이 이전의 그리스인들에게는 탐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스 군대가 강 건너편에 있었고 페르시아 기병대는 마케도니아 창들의 벽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은 돌아서서 달아났죠. 알렉산더 공격의 속도와 충격은 페르시아의 그리스 용병들이 전투에 참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피의 분노 속에서 또는 아마도 이 그리스인들을 배신자로 여겨 그들의 자비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용병들은 사방에서 포위되어 학살당했죠. 한편 알렉산더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오늘날 파키스탄 남부인 게드로시아 사막을 통해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더위와 식량과 물 부족이 그의 군대에 끔찍한 고통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죽었죠. 페르시아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그의 총독들과 주지사들 중 일부를 처형했는데 그의 오랜 부재 동안 부당하게 통치하고 신전을 약탈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에서 그는 웅장한 대규모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80명의 마케도니아 장교들이 80명의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과 결혼하여 그의 두 왕국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었죠. 알렉산더 자신은 2명의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병사들의 빚을 갚았고 제국 전역에서 온 3만 명의 젊은이들이 마케도니아 전쟁 기술로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스에서 그의 마케도니아 군대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의 명백한 페르시아 고문들과 페르시아 방식에 대한 선호에 분개했죠. 알렉산더는 주동자들을 처형했고 그의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들이 함께 얻은 영광을 상기시켜 결국 감정적인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엑바타나에서 알렉산더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헤파이스티온이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왕은 슬픔에 휩싸여 며칠 동안 먹기를 거부했고 제국 전역에서 공개 애도 기간을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왕들이 제압할 수 없었던 코사에아의 산악 침입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온 그는 먼 민족들로부터 온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인, 리비아인, 유럽, 스키타이인, 루카니아인, 에트루리아인, 갈리아인, 이베리아인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러 왔죠. 알렉산더의 박트리아 아내 록사나는 이제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라비아로의 다음 캠페인을 계획하던 중 갑자기 열병에 걸렸고 며칠 후 3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의 원인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또는 독살일 수 있었죠. 알렉산더는 전투에서 무패로 사망했습니다. 뛰어나고 용감하며 대담한 군 사령관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빛이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10년간의 캠페인은 그리스에서 파키스탄까지 이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제국을 개척했죠. 하지만 방대하고 불안정한 이 제국은 오직 그의 탁월함과 이름으로만 유지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승계 계획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장군들은 곧 후계자 전쟁에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개척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미망인 록사나와 그의 어린 아들은 살해당했죠.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있던 그의 황금 석관은 납치되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끝났습니다. 오늘날 그 위치는 여전히 세계의 위대한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인간이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었죠. 알렉산더 대왕으로서 역사의 과정에 말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에 숨막히는 업적은 헬레니즘 시대를 안내했고 그리스 아이디어가 이전 제국의 영토 전역에 퍼져 지역 전통과 융합하여 예술과 과학, 정부 그리고 언어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후계자 왕국들 중 일부는 수명이 짧았고 다른 것들은 수세기 동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새로운 세력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죠. 서쪽에서는
로마의 힘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아라비아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서쪽으로 카르타고와 로마를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의 유산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가 건설한 도시들 중 많은 곳이 수세기 동안 번성했고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의 융합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죠.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고 헬레니즘 예술과 철학은 로마 제국을 거쳐 오늘날까지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32년의 짧은 생애를 산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놀라운 정복과 그가 세계사에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